동남아시아의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재계 서열 1등부터 20등까지에서 2개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 18개가 전부 화교야. 근데 그분들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가 뭐로 적혀 있는 줄 알아? 명동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 남대문 한복판에 중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예, 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그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한 게 있어요. 그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있는 게 있어요. 뭐지? 차이나타운. 맞다. 거기까지 했지. 네.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화교들이 전 세계를 이제 뻗어 나가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몰려 살게 됐고 그 몰려 살면서 본인들이 하나의 집단 어떤 거주촌을 만든 건데 그게 차이나타운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몇 나라 땅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 국민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국가별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 하면 1등이 중국이에요.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요.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중국 본토는 사실 아직까지도 땅이 개인 소유인 적이 없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신분제 사회였을 때는 어차피 영주나 귀족이나 황제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될 법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었을 그 즈음에 장지스가 대만으로 쫓겨나갔고 그렇죠. 다시 모든 토지가 국유화돼 버렸잖아. 그렇죠. 땅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중국인들에겐 큰 열망으로 자리 잡혀 있고 그 열망을 한 번도 중국 본토에서는 실현해 본 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 예전에 중국을 등지고 왜 해외 각지로 나갔겠어? 먹고 살기가 너무 그렇지. 그나마 했던 소작질도 못 해먹게 됐거나 소작도 이제 안 준다니 살 방법이 없으니 거기 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내 땅에서 그러고 간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차이나타운이 원래 없었느냐? 아니야, 있었지. 있었는데 잔슨 대통령 방문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박통을 비롯해서 안 되겠다. 저 명동 일대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없애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려. 그 전에도 물론 중국인들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어.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전 세계에서 땅 좋아하기로 유명한 중국인,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도 털을 잡고 살고 있었으나 왜 차이나타운조차도 없어질 만큼 이렇게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는 길을 못 펴고 동남아는 저렇게 주름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조선의 한양에서 중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 고종 때 그 당시 중국과 협약을 맺은 이유가 있는데 고종은 의외로 그 신물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임금이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 상인들이 중국 본토에 가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제안을 했어. 우리 조선 상인들이 베이징 근처에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베이징 즉 중국 황실에서 좀 허용을 하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랬더니만 중국도 그러면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 중국 상인들도 한양에 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너도 허용해라. 이렇게 말 한 그대로 거야. 상호주의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양쪽이 동시에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중국이 여기 상인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간 중국에서 우리 상인들이 말이야 괜히 해코지나 당하면 안 될 것 같더니 우리 육군 병력을 보내겠다. 그래서 군이 주둔하게 된 거야. 한양에. 그리고 그 군이 주둔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상거래가 일어나기도 하니 군도 관장하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하고 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에서 여기서 상무위원이라는 사람 하나가 파견이 돼. 상무가 뭐야?
상시 업무를 보는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 파견해서 네가 네 업무를 봐야 돼. 그런 그러니까 마치 한국을 관장하는 그 당시 조선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상무위원이 왔고 그런데 다른 이게 이제 빌미가 됐어. 중국에서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허용을 받아서 한양에서 상거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서구 열강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하게 해줘. 그래서 영국, 일본,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러시아 전부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져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글로벌 아사리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전문 용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렇죠. 저 어마어마한 열강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제대로 한번 진을 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원래는 모두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중국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너무 근처에 강대국들이 너무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죠. 상인들을 파견해서 신물물도 배우고 하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던 게 오히려 문호를 어설프게 열어준 험한 꼴이 된 거지. 자, 이때부터 중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한양 한복판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 상인들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아유, 우리 이 조선인들은 또 가만히 있나. 우리 텃세가 또 어떤 텃세인데.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는 중국 그 상인들 상점에 방화하고 몰래 물건 전부 밤에 침입해서 강도짓해서 다 빼앗고 그런 짓을 계속 했었어. 그런데 결국 상무위원 다음에 들어온 그 유명한 원세계. 위안 스카이. 원세계가 들어오고 나서 얘가 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렇죠. 야, 나는 니네들 정승판서보다 위야. 나는 황제가 여기 조선을 뭐라 그러지?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야. 그렇죠. 이 사람 마인드는 그거야. 네. 그러니까 고종 앞에서도 아나무인으로 굴고 군대 파견해서 그 중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조선 상점 근처에 가서 막 해코지하고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많지. 뭐 마차 타고 궁으로 들어와 보고. 맞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일을 했거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군인들인데 중국 상인들이 밀접해 있는 공간 근처에 자신들이 파출소를 세웠어.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지킬게. 딱 파출소 세우고 또 중국 상인들이 여기에서 뭔가 교류해서 다시 중국 본토로 보내기 위해서는 마포나루를 이용해야 됐거든. 마포나루에도 파출소를 하나 또 세웠어. 약간 그 치외복권지대를 만드는. 그렇지. 거기 딱 서가지고 중국 상인들은 일로 무슨 문제 있어? 없어? 오케이 가.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원세계가 딱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조선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편해졌대 생각을 한 거야. 원세계가 있을 쯤에 이제 더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슷한 시기에 많은 해외로 이제 나갔거든. 이민을 간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중국 화교들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야. 아니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했고. 뭐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호주도 장난 아니고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우리도 뭐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듣다 보면 야 한국인들도 진짜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장난 아니다. 이제 점점 나올 거야. 그런데 외국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혼자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 해코지 당하기 쉽고 나를 내가 보호할 수 없다 이 인식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 비슷한데 다 같이 모여서 장사합시다. 이게 본능적으로 형성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같이 있길 원했고 집단 거주촌이 생기게 된 거고 그게 차이나타운의 원조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차이나타운은 세 군데서 형성됐어. 어디요? 하나는 창덕궁 바로 앞에 있는 관수동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수포교인데 거기 수포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수포동하고 관수동 그쪽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먼저 생겼어. 근데 그쪽에 먼저 생겼던 이유가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원색이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같이 모여서 한 거거든. 원색이 들어오고 나서는 좀 길을 폈지만 그리고 거기 산 이유가 뭐겠어? 치안 때문이야.
궁 바로 인근한데 살면 그래도 치안이 괜찮겠지. 뭔가 문제 생기면 황실 근처니까 관군에게 부탁해서 저기 누가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겠지 해서 당시 임금이 살고 있던 창덕궁 근처인 그 관수동하고 수포동 이쪽 근처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됐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 근처에 소공동 근처에 또 터를 잡았어. 왜 거기에 또 터를 잡게 됐느냐? 이거는 그 명성황후 시해되고 나서 아관파천 했잖아. 네, 아관파천 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네. 그리고 나서 임금이 어디에 기거했냐면 덕수궁에 기거했어. 그러니까 임금이 기거하는 장소가 덕수궁으로 창덕궁에서 덕수궁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니 덕수궁 근처가 더 치안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덕수궁에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소공동 근처에 또 차이나타운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차이나타운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남대문 일대, 을지로 남대문 일대 그쪽까지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생긴 게 치안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이런 맥락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 해외에서도 차이나타운이 한 곳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인근하게 양쪽에 동시에 생기거나 세 군데서 동시에 생긴 사례들이 많아. 네.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개가 소멸되고 하나로 몰린 경우가 많거든. 왜 그럴까? 중국인들끼리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래요? 사투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국인들 스스로 서로 이질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같이 집단 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야. 우리가 보기엔 쟤네들 화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들이 보기엔 말도 안 통하는 화교가 있는 거야. 관수동 쪽에 주로 터를 잡고 있었던 그 화교들은 산둥선 쪽에서 왔던 사람이야. 그쪽에서 온 사람이고 소공동 쪽에서 그 주로 터를 잡은 사람들은 광동성 홍콩이 있는데. 홍콩이 있는데. 네. 그러니 진짜 말이 안 통하. 영화 천밀밀에 보면은 주인공이 홍콩으로 넘어가서 광동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맞아. 네. 그만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국인 집단 거주촌을 만든 거야. 그리고 저쪽 그 또 이제 남대문 근처는 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차이나타운이 슬슬 번성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지금 어딘지 잘 생각해봐. 종로, 남대문, 명동이야. 만약에 우리들끼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화교를 들들 볶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땅 부자들 누굴까? 화교들이죠. 그렇지. 다 잠식당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재계 서열 1등부터 20등까지에서 2개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 18개가 전부 화교야. 근데 그분들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가 뭐로 적혀 있는 줄 알아? 부동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었던 나라지. 그렇죠. 교수님, 명동에 조금 땅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종로에 조금 땅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실명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을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고 있어. 부익남? 부익남이라고 알려진 태익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야. 왜냐하면 이 친구 내가 좋아하는 게 자수성가한 친구거든. 저기 안양인가 어딘가 그 진짜 반지하 같은 데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4억 짓고 있잖아. 그리고 뭐 자기 집도 뭐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 같은 데 크게 살고 있고 뭐 제가 개인 사생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유튜브에서 자랑했어요. 이거 제가 공개한 거 아닙니다. 지가 대놓고 자랑한 거예요. 아니 반지하에 살면서 부동산 읽어주면 뭐 잘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 그래서 그 양반은 내가 사자라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했던 룰을 그대로 알려준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룰이 안 통하는 이유들도 알려줘. 하여튼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걔는 이제 그렇게 부에 대한 열망도 있고 내가 꼭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해야지 생각했던 이유가 걔는 진짜 눈 뜬 모든 시간을 일을 해. 그냥 눈 뜬 모든 시간을 예전에는 유튜브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지 아니면 뭐 사업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는 친구인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태희가 내가 물어봤어. 했더니
형님,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강남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8학군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저 나온 고등학교에서 제가 제일 못 사는 애였어요. 친구들 집에 바로 놀러 가면 친구는 강남의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 큰 평수에 거기 사는데 자기는 그 아파트 뒤에 있는 그 뭐야 다세대 다가구 빌라 그런 데서 다 온 가족이 조그만 데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꼭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게 자기 꿈이었대. 그런데 그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잘 살았던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자기가 편히 만날 수 있는 이 수준이 된 거 아니야. 레벨루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편하게 토크한 거야. 야,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부자야? 이제 자기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기는 더 자랑스럽겠지. 난 내가 번 건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누구 사실 걔가 실제 재벌 3세급이잖아. 하면서 야, 누구도 걔가 재벌 3세급이야. 이 얘기가 막 나왔대. 그런데 한 놈이 간평사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 그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듣더니 내 생각은 달라 하더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우리 그 동기 즈음에 걔가 나온 고등학교가 영동고등학교거든. 네, 영동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는 그런데 사립이더만 국공립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이사장 집에 아들인지 뭐 손주인지가 있나 봐. 네. 내가 생각하기엔 걔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그 방송 나가도 되는 거죠? 난 걔를 모르니까 태희기한테는 내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태희가 오픈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영동고등학교 이사장 누구인지 모르는 그분이 손주인지 아들인지 걔가 제일 부자인 것 같대. 그래서 왜요? 나도 태희한테 걔가 왜? 그랬더니 야, 고등학교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매각도 잘 못해. 우리나라는 이 사학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게 명리적으로 못 활용해. 얘기를 했거든. 근데 태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네 했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형, 영동고등학교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삼성동 근처 아니야? 거기 그쪽 역삼 그쪽. 예, 그쪽인데요. 거기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이 들었어. 영동고등학교 그리고 바로 부지 면적을 내가 딱 쳐봤지. 네. 만약에 영동고등학교 저희 저 지방 어디로 이전하고 그 땅은 제가 팔아서 알아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고등학교 부지 하나를 가지고도 뭐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명동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 남대문 한복판에 중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동남아처럼 됐을 거야. 나 이거 장담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돈 벌면 뭐 산다? 또 땅 사. 또 땅 사. 네, 맞아. 은행은 망하고 화폐 기억할 때도 많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는 조세 어떻게 보면 징수한다라고 하면서 부조리한 조세 징수 당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땅만큼은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증인들만 있으면 저거 내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화교들이 다 땅만 사는 거야. 왜? 피팍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 종이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화폐 개혁해서 의미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 우리나라 재계 서열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차이나타운을 일부 없애서 가능했기도 해. 그 소공동 롯데호텔 부지 있지. 네. 그 신격호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장사하다가 비즈니스 하시다가 한국에 온 다음에 소공동 지역에 호텔도 짓고 백화점도 짓기 위해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소공동 일대 대부분이 다 중국인들 땅이었거든. 그랬구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이 중식당 자리였어. 네. 그래서 그 중식당 자리를 그걸 샀는데 지금 그 중식당 자리의 그 시가만 전부 다 합치면 5천억인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중식당 해야 돼요? 그 아저씨 이제 중식당 안 했겠지. 자, 바로 그래서 이게 이 땅의 무서움인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화교를 어떻게 몰아냈느냐? 이게 뭐 참 그분들에겐 송구하지만 뭐 어느 나라든 터센터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몰아냈느냐? 이게 우리가 먼저 몰아낸 게 아니야. 누가 먼저 했겠어? 중국인들이 털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 다음 왔어? 일본 사람들. 그렇지. 일본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장사를 좀 해보고 이 조선을 여러 가지로 내가 좀 이용해야겠어 생각을 딱 했는데 노른자위 그 궁궐 근처의 상권은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발본 좀 세권 좀 해야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한 사건이 터져.
1931년도인데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그렇죠. 그 해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어. 만보산 사건?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잘 안 나와. 네. 근데 이 만보산 사건이 뭐냐면 그쪽도 똑같지. 이제는 그쪽에선 우리가 텃세를 당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뭉쳐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중국 상인들과 상권을 놓고 한번 패싸움에 붙은 거야. 그런데 괴뢰 정부 수립한 맞아요. 일본인들이 치안을 잡고 있잖아. 후이. 그래서 일본인 경찰들이 와서 이 패싸움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시 중재한 거야. 네. 야, 이러지 마! 하면서 이렇게 중재를 한 거야. 근데 당시 그 만보산 사건이 큰 사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누가 악용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총독부지. 악용한 거야. 야, 만보산 사건을 조선 내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과잉 보도해. 크게 때려. 계속 때려 한 거야. 그래서 한국 조선 상인들이 만주에서 개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일어나고 뭐 재산도 탕진할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한 거야. 그걸 딱 보도하니까 우리 조선에서 중국 상인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 아, 굉장히 안 좋아요. 극단적으로 나빠지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경찰에게 이제 지시하는 거지. 야, 저 중국 상인 근처에는 저 순찰 돌지 마. 다 빠져. 쓱 빠지는 거야.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그때 중국 상권들을 초토화시켰어. 그때 한국에서 사망한 중국 상인만 확인된 숫자가 100명이 넘어. 어마어마했구나. 그러니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지. 총독부의 그 방관하에. 방관. 예. 방관 정도가 아니라 부추김이야. 오히려 계속 보도를 더 때리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 중국 상인들이 싹 그 자리를 빨리 뜨도록 하는 거지. 그럼 그 뜬 자리에 그 상가, 상권 누가 산다? 일본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의 노른자의 상권의 지형도를 바꾸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이구나. 그때는 우리가 매체라는 게 다양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일본인들이 딱 잡고 있는 그 신문. 호해요, 호해. 뭐 이거 있잖아. 그거로 본 걸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우리가 화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있지. 그게 그때 사실 심어진 게 많아. 뭐 대표적으로 뭐 그다음에 뭐 만만디, 그다음에 화교는 더럽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 있잖아. 뭐 그런 것도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견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화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전부 다 그때 생긴 거야. 그래서 1930년대부터 이 화교들을 들들 볶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인구 센서스 하기 전에 네. 뭘 했냐 하면 아무리 봐도 박통이 이거 뭔가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야, 한국에 돈이 좀 있어야 내가 뭐래도 좀 그 공사라도 사비라도 뜰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도 우리는 인식들이 있었거든. 다 중국 상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상인들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야, 이게 중국 어마어마하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박정희가 그때부터 1960년대부터 이 중국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노른자의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걸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걸 이제 발본색원을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인식은 언제 했냐면 바로 존슨 대통령 오고 난 뒤인 바로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화교를 서울 사대문과 서울이라는 땅 이 바깥으로 몰아내야겠다 이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박통과 그 당시 위정자들이 수립한 그냥 국책 사업에서 그 내용이 그거야. 화교 상권 정비 사업. 쉽게 얘기해서 뭐야? 몰아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여기가 허저분하고 후질근하네요. 저희가 정비해 드릴게요. 그럼 갔다 오면 돼요? 아니 정비해 드릴게요. 아니 갔다 오면 돼요? 아니 정비해 드리겠다고요. 정비를 하겠다고 탱크를 몰고 오네? 그래서 화교 상권 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화교들이 이 땅에서 차이나타운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아, 이렇게. 이거 하라고 하더라고, 태희기가. 태희가 미안.